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보자들을 위한 좋은 건물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건물이 좋다 아니면 별로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를 갖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게 손님들 중에서 건물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분들이 건물을 매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잘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를 모르시니까. 근데 제가 아니 갑자기 이렇게 부자이신 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나 싶었는데, 뭐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현금이 많이 풀리니까 유동성도 풀리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망하는 곳들이 많이 생겼는데, 망하는 곳들이 많이 생기는 것만큼 다른 쪽으로도 쏠림 현상이 생겼어요. 다른 분야로. 그리고 요즘 이제 전체적인 경제 추세, 쏠림 현상, 뭐 선점 효과, 독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부를 축적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현금이 많이 풀리고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3천 찍었죠. 그러니까 뭐 부자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뭐 미국 주식이 좀 더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고, 특히 이제 새로 이제 뉴보리치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는 코인, 업비트, 두나무, 신사옥 3천억, 올 현찰이죠. 3천억이. 그리고 거래 규모로만 따지면은 미국에 있는 1등 업체랑도 견줄 수 있다고 하니까, 들리는 소문에는 이제 IPO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현금 쥐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빌딩 투자가 어려운 게, 아무래도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요즘엔 주식도 소수점으로 이제 하잖아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이제 뭐 0.1주, 뭐 아마존이나 뭐 A 컴퍼니, 그러니까 구글, 이제 이런 것도 비싸니까 한 주 사기에는 내가 뭐 100만 원이 없다 하면은 10만 원, 뭐 만 원으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빌딩은 그런 게 전혀 없죠. 컨센서스라고 해서 여러 명이 모아가지고 뭐 투자할 수도 있기는 한데, 또 그 분야는 또 그 분야대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건너뛰고 일단 적어도 몇 억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또 이 커다란, 내가 이제 자본에 대한 뭐 이런 틀을 하나 넘었다고 해도 문제가 뭐냐면은 접하실 수 있는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외국계 이런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 기관들, 이제 그쪽도 매각을 진행을 하긴 하지만 규모 자체가 또 달라요. 우리는 몇억, 몇십억, 뭐 많게는 몇백억 뭐 진행하긴 하지만, 그쪽은 이제 몇천억, 뭐 대기업들 사이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주로 중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리서치 자료라고 해도 저희가 참고할 수는 있대. 크게 뭐 이게 연관성이 없을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아파트보단 훨씬 낫죠. 그렇다고 뭐 이제 평소에 그러니까 자주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몇 가지,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이제 해드릴게요. 초보자들을 위한 좋은 건물 알아보는 방법. 첫 번째가 대로변. 도로의 폭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매입할 건물 앞에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게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비싼 게, 강남 대로에 있는 건물들이 비싼 게 대로잖아요. 크죠? 10차선, 뭐 12차선, 뭐 8차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좋은데, 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도로가 넓으니까 차량도 많기는 한데, 물론 차량이 많은 게 꼭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차들이 건물로 들어오기 되게 편하고 좋으니까 대로변에 있는 것들이 좋다. 대로변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접근하기 쉽지 않으니까 뭐 2면, 뭐 3면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길 하나 건너서 그 안쪽으로 건너 들어간다고 해도 그 안쪽의 도로가 이제 보행자랑 같이 왔다 갔다 하지만 주로 안쪽은 뭐 8m죠. 이제 8m가 된다고만 돼도 훨씬 낫죠. 왜냐하면 차량 2대가 원활히 지나갈 수도 있기도 하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괜히 이런 안쪽 도로를 넓힌 게 아니라는 게 사람들이 또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도시기회에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넓으면 또 좋은 게 주차장이나 이런 각도 뽑기에도 괜찮고요. 지금은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거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4m 도로예요. 4m 도로면은 거의 일반 통행이거든요. 차 한 대가 거의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차 2대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죠, 한 대보다는. 왜냐면은 일반 통행이면 돌아서 와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막 나갈 수가 없는 거고, 좁은 거 4m보다는 6m, 6m보다 8m, 8m보다 10m 더 넓어질수록 더 좋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에 있는 게 당연히 비싼 거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도 도로가 좀 넓은 편이 훨씬 낫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건물을 새로 지을 때도 도로가 넓은 게 좋습니다. 앞에 차를 세워놔야 된다거나 기계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이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 각도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안쪽이거나 좁으면은 신축하기가 쉽지 않거나 막 주변에 또 양해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코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두 다 코너를 좋아해요. 자, 그런데 코너가 또 왜 좋을까? 빌딩의 값어치 그리고 부동산의 값어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밟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코너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몰릴 수 있는 구간이 주로 많이 있죠. 단면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만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코너로 이렇게 막혀 있으면 여기서 뭔가 멈춰지게 되고 3면에서 만나게 되는 지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주로 이제 양쪽에 있는 거나 그 앞에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값어치가 높게 평가가 되겠죠. 그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걸로 좋은 게 있다면은 MD 구성, 그러니까 내 1층이나 2층이 어떤 업종이 들어올 거냐가 달라지는데 사람들이 많을수록 임대료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의 수익률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응용을 해드리면은 4m 도로 앞에 있는 그냥 일반 통행에 있는 1층 10평짜리랑 코너에 있는 10평짜리랑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다르고 특히 코너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과계가 이제 한 면만, 내가 1층에 한 면만 보일 수 있는 반면에 코너에 있으면 이게 두 면으로 보이게 되잖아요. 노출이 두 방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눈에서 잘 들어올 수도 있고 그만큼 더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상가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너를 더 좋아하는 이유 그런 점에 있어서 코너를 더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면 거의 무조건 다 좋다. 근데 또 코너가 3면이 코너인 곳들이 있어요. 3면이 이제 도로에 접해 있는 곳들. 나중에 제가 뭐 자료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이제 건물들이 막 있다가도 도로가 양쪽에 나 있고 코너면은 그 한쪽 면은 건물이 붙어 있어도 한쪽으로 3면이 또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좋게 평가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코너가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상권지를 좀 분류를 많이 할 수 있고 상권지는 개인적인 성향을 많이 타게 되어 있어요. 상권지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만 나눌 수 있다면은 첫 번째가 이제 오피스 상권지. 강남으로만 본다면은 역삼역 쪽이나 삼성역 쪽이나 강남은 약간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이 두 곳이 약간 그런 오피스 상권지의 대명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피스 상권의 장점은 이제 오피스 수요가 많으니까 안정적이라는 거. 수익률로만 따지면 오피스가 크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1층이 2층이 많이 자리해 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가고 소비하는 곳이다 보니까 임대료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는데 완전 오피스인 경우에는 1층, 2층도 이제 뭐 상가를 얻을 수 있기는 하죠. 대신에 이제 임대료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저렴해지거든요. 물론 어느 순간 엘리베이터가 잘 구비만 되어 있으면은 평균적으로 뭐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게 한정적이라는 거. 두 번째는 그냥 일반 이제 유행 뭐 상권지 같은 거. 근데 이 상권지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쉽게만 설명드리자면은 강남 뭐 먹자 이런 곳 그리고 신사도 먹자고 그런 소매 상권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 옷이나 액세서리나 화장품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먹자 상권은 뭐 먹자 뭐 고기 먹자 상권인 거고요. 수의상권이라고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수의상권이 조금 다른 게 늦게까지 주로 영업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고기를 파는 곳들이 술을 많이 팔죠. 이제 주로 구워 먹는 고기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수의상권이라고 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좀 뜨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뭐 카페 상권도 뭐 따로 있는데 유명한 카페거리 같은데 뭐 연남동 아니면은 뭐 성수동 뭐 카페거리 이런 데가 주로 카페 상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임대료는 그래 다른 곳보다 높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도 하고 카페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피스가 들어오기 좀 애매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높일 필요가 없죠. 오피스가 잘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크게 매력적인 곳도 아니고 또 카페 상권은 주로 이제 주말 영업, 오피스 상권은 주로 주중에 많이 이제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이제 주거 상권. 크게 아파트 상권이라고도 하죠. 아파트 대단지들이 막 이제 서 있으면은 이제 그 앞에 이제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 이제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파트에서 막 몇천 세대 살잖아요. 몇백 세대 사니까 또 아파트가 뭐 요즘 서울에는 뭐 적어도 막 몇억, 몇십억씩 하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수요를 하는 층이니까 그 수요에 맞는 업종도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도 임대료를 그나마 높게 받을 수 있고, 여기도 뭐 카페나 이런 유행 상권지처럼 될 수는 있기는 한데 탄탄하죠. 네, 아파트들은 탄탄해요. 대신에 이제 등록폭이 크게 없을 수 있다는 거. 유행은 높게 받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태원처럼 뭐 갑자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거나 뭐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다, 이제 타격이 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도 탄탄하지만 주거 상권지만큼 탄탄하다. 특히 아파트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고 뭐 주택, 뭐 빌라들이 많이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뭐 논현동 아니면 역삼인데도 조금 안쪽 뭐 양재동 이런 쪽이 되겠죠. 이런 곳들 이외에 아까 전 말씀드렸던 뭐 상권지 중에서 조금 더 하나 더 분류할 수 있다면은 대학가 상권이 있어요. 대학가 상권. 예를 들어서 홍대, 뭐 이대, 신촌 상권, 여기는 이제 시즌으로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제 학기 중에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방학 때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방학 때랑 확실히 죽죠. 대신에 홍대 쪽은 좀 다르다고 한다면 홍대는 대학가 상권인 거와 마찬가지로 또 사람들이 그래서 꾸준히 몰리는 곳이니까. 네. 대학가 상권도 이제 나름 그래도 약간 주거 상권처럼 탄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요즘에 또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다른 곳들을 얘기를 하면은 꼭 대학가 상권이라고 항상 유행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대학교들이 이제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좀 많이 주거 상권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취향에 맞게 내가 안정적이고 좀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 하면 뭐 주거 상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파트 상권 쪽으로. 대신에 이제 매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뭐 신축이나 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다 하면은 오피스 상권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것도 좀 적어요. 오피스일 경우에는 한 번 있으면 오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유행에 좀 민감하다. 내가 비싸게 주고 들어가지만 또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이제 유행 상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권을 내 취향에 맞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네 번째가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셔도 괜찮아요. 설명드릴게요. 전에 제가 한번 다른 컨텐츠에서 이제 용도 지역, 뭐 건폐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흔히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용도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상업지 정도예요. 여기 이 4개 이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많이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초보자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들이 많아요. 덩치가 커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솔직히 그런 것들은 또 뭐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 뭐 분양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이 4가지 카테고리에서 나눌 수가 있고, 용적률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1종이 60에 150, 2종이 60에 200, 3종이 50에 250, 그리고 일반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뭐 50에 600에서 800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이 각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준주거 공업지역 뭐 이런 데는 이제 주로 이제 중급자 이상부터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초급이니까 4가지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결국에는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넓게 지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1종보다 2종이 좋은 거, 2종보다는 3종이 좋은 거, 3종보다는 일반 상업지가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만큼 매매가의 차이, 이제 대지 평당가의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2종이 60에 2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200인데 가끔씩 뭐 230, 뭐 240의 용적률을 갖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걸 세팅하기 전이나 어떠한 특정한 때에 잘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받은 거거든요. 저희가 흔히 명명하는 바는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주변 시세보다 당연히 비싸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시 지으면 손해고요. 240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건데 200%밖에 안 되는 걸로 다시 지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대로 매입해서 가지는 경우가 있고, 리모델링만 해서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역세권. 거의 무조건 역에서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왜 좋냐? 당연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교통시설이 편하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런데 뭐 굳이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주차하기 편한 거, 첫 번째처럼
도로가 넓거나 잘 구비가 되어 있으면은 역세권과 뭐 비슷하게, 물론 그보다 조금 덜 받을 수는 있긴 할 텐데, 건물을 조금 보시다 보면은 무조건 역세권 쪽에 있는 건물일수록 매매가가 높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와서 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에는 너무 많이 걷고 싶지 않겠죠. 근처 들어가고 싶겠죠. 그리고 뭐 내가 사무실을 낸다고 해도 직원들이 저 뭐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10분 동안 걸어가는 것보다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3분 안에 걸어올 수 있는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 낫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역세권이 좋다는 거.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곳이 더 좋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매매가는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제일 하이라이트고 크죠. 싼 겁니다. 저렴한 거죠. 저렴한 게 최고입니다. 네, 저렴한 게 최고예요. 아무리 뭐가 좋고 어디가 뭐 한다고 해도 저렴하다 하면 이거 하나로 거의 끝나거든요. 물론 함정이 있는데 가끔씩 저렴한 것들이 저렴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 문제가 걸려있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 빼고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주로 중개업자들이 이제 먼저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도 하고요. 서울에서는 흔하지 않죠. 네, 지방에서 뭐 땅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있을 수 있어도 서울에서 흔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속아서 매입을 했다고 한다면은 뭐 소송을 통해서라든지 뭐 권리가 더 보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알고 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거. 그런데 또 여기에만 너무 꽂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지 평당가로만 이제 그래서 판단을 하는 것도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 6가지가 항상 무조건 정답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무조건 뭐 넓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일반 상업지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라는 특징이 개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러니까 건물도 사람과 비슷하게 똑같은 건물, 물론 지을 수는 있긴 하겠죠, 똑같이.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건물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건데, 굳이 사람을 예를 들자면 결혼할 대상을 찾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매입을 하신다는 게. 이제 결혼할 대상을 찾는다. 흔히 요즘에는 그 결혼 정보, 뭐 결혼 컨설팅 업체에서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몇 가지 이제 기준으로 따지잖아요. 따지면 안 되지만. 자, 그래서 뭐 외모, 키, 학력, 연봉, 뭐 집안, 뭐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샘플을 드릴게요. 남자인데 외모도 별로예요, 키도 작아요, 뭐 성격도 별로예요. 그런데 집안이 삼성가예요. 삼성가다 보니까 학벌이 또 아이비리그 출신이네요. 얘기가 달라지죠. 달라져요. 뭐 또 다른 얘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집안도 별로고 뭐 학벌도 별로예요. 그리고 뭐 키는 뭐 그리 크지 않은데 얼굴이 또 정우성이에요. 성격도 엄청 좋아요. 그럼 또 달라지죠. 네, 달라지죠.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샘플 중에서 뭐 집안이 삼성가다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 집안이 더 좋은데? 라고 한다면은 맞지 않는 분이신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부족하고 괜찮아, 나는 저런 분이 제일 좋아 라고 한다면은 결혼하는 거죠. 사람이니까. 네. 나는 경제력이 괜찮아, 누군가가 집안에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랑 같이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은 A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후자 정우성 씨가 낫겠죠?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란 게 없고, 건물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뭐 역세권에서 멀고 뭐 2종 일반 주거지역밖에 안 되는데 막 평당가가 알고 보니까 저렴하고 코너에다가 이러면 다 좋은 거고요. 코너는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일반 상업지예요. 비싸긴 한데 내가 할 수 있어요. 뭐 수지타산을 때려보니까 뭐 했을 때 볼 수 있어요. 그럼 좋은 거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만큼 매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다면 나한테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간단하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6가지로 정리를 해드린 거고, 본인의 사정과 본인의 타입에 그리고 본인의 성향에 맞게, 현재 시점에 맞게 매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건물이 되기 때문에 많이 경험해 보시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사례들이 많이 듣는 게 나에게 맞는 건물을 찾는데 조금 더 해안이 트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건물을 보는 6가지 방법을 전달해 드렸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중급자 그리고 고급자를 위해서 어떤 건물이 좀 좋은 건물인지,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한번 샘플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다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